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고용 지표의 호조 속에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가장 중요했던 FOMC라는 빅 이벤트가 끝이 나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10월 CP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일정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주목할 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각각의 목소리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방향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내용들 저희와 함께 계속 짚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중간선거 말씀 주신 대로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일정인 만큼 미국의 중간선거 얘기해보고자 하고요. 네, 저는 유통 섹터가 지난 금요일에 일제히 강했습니다. 반등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식 들려온 것들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이 내용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 가장 주요했던 이슈를 하나 꼽아보세요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중국의 고강도 방역이 풀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났었죠. 외신 보도 위주였습니다. 로이터 측에서는 중국의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이 축소되고 있다.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종식 추진되고 있다. 항공기 내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2주간 그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던 것도 변화되고 있다. 각가지 제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그러면서 총공 항생지수는 5%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뛰어올랐죠. 국내에서도 카지노주, 면세점, 화장품주가 강세였고요. 중국의 수요 폭증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제유가도 5% 이상 뛴 채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11월 4일 상승률 기준인 거죠. 다만 토요일에 중국 국무원 측에서 제로 코로나 방침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만큼 이날 상승분들이 어느 정도 반납될 여지는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색 때문에 제로 코로나라고 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독일의 숄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노마스크 회담을 가졌고 외부 백신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런 포인트 등을 봤을 때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리오프닝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세계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 이슈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데 이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가기에는 들고 있는 재고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자주 나눠봤었죠. 재고 소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국가들이 일단 코로나 방역을 풀고 나서 소비적으로 굉장히 큰 급증이 있었던 만큼 중국에서도 팬데믹이죠. 만약에 봉쇄가 풀린다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리오프닝주만으로 수혜를 꼽는 게 아니라 재고 소진 쪽이 일어나는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시장은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중국에서 IT 기기 수요 안 해줘서 우리 삼성전기 이런 쪽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IT 가전 쪽도 그리고 석유화학 쪽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뉴욕장에서도 고스란히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올랐습니다.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었죠. 고용은 여전히 탄탄했다였으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올라갔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것에 시장은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요. 지수는 올라갔죠. 그리고 중국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스타벅스 등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래서 1% 이상을 보여줬는데 장중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변동을 만들어냈던 건 애플과
테슬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2% 이상 올라가고 있었다가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결국에는 출하량에 대한 타격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6%까지 장중 크게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3.6으로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대량 해고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소송에 직면했다 혹은 트위터의 고객사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등의 소식이 테슬라에게 부담을 줬죠. 애플과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변동은 좀 컸고요. 극복하긴 했습니다만 나름 시장에서는 하나의 불안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 중국 수요와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반도체 쪽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뛰면서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을 상승으로 끌고 갔고요. 중국에서 산업과 건설 다시 인프라 투자 늘어나고 공장이 돌아가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 강했습니다. 구리 관련주들, 알루미늄, 철강, 화학, 의류, 레저용 차량, 보트 쪽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은 또다시 어떻게 시장이 흡수하게 될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침 유지 소식을 받아들이는 과정 내에서 변동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숏 진영과 롱 진영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악재 다 알고 그거 어느 정도 반영된 거고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어 라는 시각이 있고요. CPI나 중간선거 결과 보고 크게 부러질 수 있다는 거 너네 염두에 둬야 될 걸.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양쪽 다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죠. 피봇에 대한 이야기도 어렵습니다. 피봇을 하면 당장 내 계좌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만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연준의 피봇이 있었던 당시에 직후 S&P 500은 30%, 50%씩 빠졌었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피봇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의 변동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좀 나왔던 이슈이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쁜 걸 알지만 침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보고 있는 최종금리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5.25%까지 높아진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린 75bp 금리 인상이 신용카드 금리로 반영되는 게 12월 그리고 1월 정도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시기는 미국의 엄청난 소비 시즌이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지금 카드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카드 이자율이 18%라고 하네요. 그러니 당연히 소비를 예전만큼 할 수 있을까? 경기 침체 시그널이 이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으로 가장 중요해진 건 CPI 10일경의 현지 시각 기준 발표가 되겠죠. 자, 오늘 중간선거 얘기 짤막하게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임기 4년 중에 2년 정도의 이 중간선거를 갖죠. 그동안의 집권당이 잘했는가를 평가하고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 되는 시기입니다. 중간선거가 11월 8일 밤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중간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오를까? 이 이야기 한동안 저희 방송도 그렇고 증권가에서 꽤나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과거 중간선거가 있던 해가 훨씬 더 없던 해보다 그 이후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월 1일 전해드린 내용대로 과거에 이렇게 좋았던 시절을 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나아지는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거만큼 재정지출 확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기대 수치는 낮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 측의 승리가 좀 압도적일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각각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길게 봤을 때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피즘이 부상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피즘 부상하면 우리가 대북 관계 한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분노, 화염, 핵과 핵, 강대 강 이런 얘기 트럼프와 북측에서 주고받았던 내용 나름의 하나의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은 공화당 측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와 인플레를 더 중요시 보고 있다는 게 되겠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친환경이나
외교적인 정책을 떠나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 정책을 좀 더 잘 풀어갈 것이다. 그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공화당에 대한 선택지가 올라갑니다. 하원에서는 승리 확률이 84%이고요. 상원 측에서는 조금 비등비등했었는데 지금 공화당 쪽 승리 확률이 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상반기 지지율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낙태 문제로 인해서 좀 회복을 보였었다가 지금은 답보를 보이는데요. 이 바이든 지지율이 답보를 보이자마자 빨간색 선입니다. 공화당 측의 배팅 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원 쪽이고요. 하원 쪽에서는 어차피 계속 공화당 측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었죠.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뚜껑은 열려봐야 알겠지만 공화당 쪽의 무게가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각 정책 상황에 대한 의견을 보면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죠. 친환경 부분입니다. 환경 에너지에서는 민주당이 친환경 투자해야 된다라는 압도적인 입장이고 공화당 측에서는 그래 친환경 좋은데 전통 에너지랑 섞어가다가 점진적으로 해야 돼라는 목소리였죠. 생산 내에서는 미국에서만 생산하자, 동맹국도 같이 하자, 그리고 약가 인하, 의료 보장 늘려야 된다라는 시각이었다면 공화당은 의료 보장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각 섹터별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친환경 쪽을 강조하니 민주당은 친환경 배터리 쪽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적극 지원하자라는 쪽이니 방산주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공화당 측이 힘을 잡았을 경우는 전통 에너지가 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쪽이니 플랫폼이 강할 것이다, 소비 독려할 거다, 소비재 쪽이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각 섹터를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방향이 되겠죠. 폐지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제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정에 대한 힘이 실리는 것은 공화당 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아무래도 공화당이 승기를 잡으면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지금만큼 세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에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단독 주의입니다. 미국의 상하원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3년 유예 개정안이 모두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와 동시에 한미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꿔라라고 공동 문서를 전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변화 포인트를 감안했을 때 관련해서 눌려있던 자동차 쪽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섹터로 들어가 보죠. 네, 지난주 유통주들은 일제히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 이 조정을 딛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면세점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JTC, 글로벌 텍스프리, 토니모리 등등,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도 상승 마감했고요. 네. 카지노 관련주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이 15% 가까이 올랐었고요. GKL도 7%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3에서 4%가량 상승으로 금요일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그동안 이 유통주들의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요소는 바로 이거겠죠. 인플레이션, 고금리, 부동산 침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주가 하락 요인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국가적 애도 기간 동안에 이 유통업계도 애도에 동참하면서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빠진 주머니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료일 것 같은데요. 통계청에서 낸 9월 산업활동 동향을 체크해 보면 생산도 전월 대비해서 전산업 생산이 0.6%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라던가 의복 등도 이 소비도 소매 판매 쪽에서도 전월 대비해서 1.8% 감소가 나왔고요. 설비 투자 역시나 전월 대비해서 2%가량 감소하면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모두 다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 사실 유통 섹터에서는 여전히 호재와 악재를 좀 비교해 본다면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악재라고 보면 물가 상승 때문에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앞서 체크해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의 한국 입국에 대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들의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쪽의 항공편들이 이제 속속들이 재개가 되면서 이로 인한 여행객 증가 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유통주에 좀 주가를 이끌었던 건 바로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 나왔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고수할 것이다. 조금 전에 민영 앵커가 정리해 줬듯이 이렇게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은 호재가 되면서도 악재가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카지노주들 실적 우상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카지노주들 실적에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GKL을 보시면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6%가 늘어났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매출을 보셔도 174%나 증가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10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누적 매출도 26%가량 늘어났고 최근 일주일 동안 각각 7에서 8%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최근 한 달에 1%, 6% 빠졌던 것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KB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출입국 규제 완화 이후에 이 카지노의 비탄력적인 수요가 회복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카지노 실적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백화점주들 실적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롯데쇼핑이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419%나 늘어났고요. 백화점 부문의 매출이 중요하겠죠. 17%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이 3고라고 할 수 있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부분들을 명품과 패션 수요의 증가가 모두 이겨내면서 실적이 잘 나온 거고요. 앞으로도 이 증권가에서는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신세계 실적 발표할 예정이고 내일은 현대백화점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 전망치 체크해 보셔도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편의점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BJF 리테일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2%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 GS 리테일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 먼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분기가 워낙에 여름 성수기, 리오프닝 수혜, 그리고 도시락 나 간편식이 잘 팔렸다라는 부분에서 편의점주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4분기는 통상적으로 편의점주에게는 비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4분기의 실적이 잘 나올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편의점 쪽은 객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외형 성장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유통 섹터들 카지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여러 가지 체크해 봤는데요. 그동안 참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금요일에 반등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앞서 BJF 리테일 보여드렸었는데 10월 말에 유창희 대표님께서 BJF 리테일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또 실적 컨센도 정리해 주신 만큼 오늘 내에 나오는 백화점주들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짤막하게 봐야 되는 게 애플카 이슈예요. 애플카 이야기는 계속 유니콘처럼 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애플 관련한 소식들이 있었고 애플이 아이카를 만든다, 여러 특허를 모아가고 있다, 사람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가 됐던 게 애플 측이 12월까지 애플과 TF를 구성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아직까지 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LG가 한 몫을 할 거다라는 거죠. KB 측에서 결국에는 최적의 파트너는 LG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그날 당시 LG 이노텍이 3% 정도 빠지고 있다가 결국 상승 전환해서 마감이 됐고요. LG전자가 7% 급등했고 현우산업 등의 종목이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측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우리는 앞으로도 미래 중요한 OEM 업자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무언가 애플카 냄새를 계속적으로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던 건데 저는 되려 이걸 보면서 옛날보다는 애플카에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민감도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슈가 등장을 하면 좀 더 막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대형주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애플카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건데요. 애플 관련한 이슈 7월 29일 전해드렸던 방송입니다. 특허를 차곡차곡 모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허를 모아오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도어나 뭐 서스펜션, 시트 이런 쪽입니다. 결국 애플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명확한데 그것은 애플 측에서도 밝혔고 워밍치도 애플카가 곧 2025년에 나올 거야 라고 꺼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 번 애플카 이슈에 대었던 바가 있죠. 지금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LG그룹주와 앞으로 애플이 언젠가는 만들어가는 길이라면 보너 플러스 알파로 애플카를 바라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나금융에서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LG전자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지난 7% 급등이 그냥 단순 하루짜리가 아닌 더 갈 수 있는 내용인지 잠시 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 이슈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조 원 잭팟을 또 터뜨렸습니다. 폴란드와 이 천무 5조 원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8월에도 이미 3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조 원 정도의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정규장에서 4% 오른 데다가 추가로 시간후에서 6% 넘게 또 올랐거든요. 오늘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주목하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방산주도 좀 강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 등도 시간외에서 같이 올랐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네, 뉴스닥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판단 내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미국의 중간 선거 네. 그리고 CPI 또 큰 일정이 남아 있어서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주간 전략 좀 짜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 고용 지표도 뭐 고용 지표 때 올랐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고용이 다 좋은 쪽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안 좋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 혼재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CPI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뭐 미국의 중간 선거야 뭐 그 나라 선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금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는 줄어들 것이냐 높아질 것이냐. 근데 저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10% 올린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면 한 5% 4.9나 5%나 5.2나 별 차이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덜 할 것 같고 오히려 왜 제가 지금 미국 선거라든지 지표에 관심을 좀 덜 갖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난주 보면은 달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달러가 뭐 하락도로 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계속 떨어질 때는 확확 떨어지는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달러가 약세를 좀 계속해서 뛸 가능성이 높다라면 그러면은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이라든지 한국 증시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유럽, 한국이 강한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점진적인 반등을 좀 계속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2,300포인트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0포인트를 이탈한다라면 현금 비중을 확 늘려야 되겠습니다만은 2,3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저는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달러 약세 수혜주 그리고 중국 경제 재개 관련돼서 어떤 수혜주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당분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 약세 수혜주가 뭔지 경제 재개 관련해서도 리오프닝이 뭐 여행 카지노 면세인지 아니면 재고 좀 털어낼 만한 반도체 쪽이 되고 뭐 석유화학 쪽이 될 수 있을지 좀 섹터로 조금만 더 짚어주세요. 뭐 달러 약세 수혜주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또 그런 비슷한 걸 좀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경제 재개 뭐 이따 뭐 유통주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지는 섹터로 그 전략을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스트롱앵커가 브리핑해 줬습니다만 유통주 조정을 딛고 얼어붙은 심리가 녹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토요일에 또 중국 국무원에서 아니 제로 코로나 유지할 건데?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네. 그래서 유통주 쪽에 또 괜히 오늘은 좀 타격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백화점 쪽도 실적이 오늘 내일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분위기는 좋은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오르고 있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대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또 소비 심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경기는 또 좋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말 좀 분위기가 좀 뒤숭생숭합니다. 지난주로 이태원 관련해서 애도 기간이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물론 그것 때문에 소비가 엄청 줄었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또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중국 봉쇄 영향도 상당 부분 있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미국 달러 약세 가능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그 봉쇄라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핑계고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해서 중국 봉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중반쯤, 그러니까 2010년쯤, 10년, 12년에 중국이 약간 거품 논란이 좀 있었을 때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자산을 가지고 많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경제를 좀 묶어놓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좀 완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시장도 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경제 심리 모두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도 롯데쇼핑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실적 부분에서. 롯데쇼핑이 최근에 보면은 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영업망을 좀 강화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뭐 신세계든 뭐 이런 부분들도 좋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 좀 이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쪽 불황에 좀 강한 틈새 시장에 좀 강한 편의점주가 좀 매력적이라 말씀드렸었고 뭐 지금도 뭐 그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BJF 리테일 대장주로 보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GS 리테일도 최근에 보면은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뭐 대표님과 저희 이야기 나눠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도 정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네요.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 바라볼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애플카요, 뭐 각설이처럼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사실 언젠가 나올 거라는 거 알아요. 네. 그냥 타이밍 싸움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지금 LG그룹주가 역시나 대두되고 있어요. 눈여겨볼 종목이 있습니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매력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연말에 애플카 관련해서 프로젝트 팀을 좀 재구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미중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연초에 한번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뭔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변경을 좀 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중 관계가 문제든 혹은 생각했던 것만큼의 개발 속도가 안 나오든 그럼 대안은 대한민국밖에 없겠죠.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도 가지고 있고 한 국가가 그리고 기업 자체가 뭐 LG그룹이 계속해서 애플하고의 관계가 돈독했고 또 LG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G전자가 수주 잔고만 15조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이밍이 참 그런 게 주말에 지난 금요일에 이쪽 관련된 관계자하고 점심을 먹었었는데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건 맞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 수익성은 별로래요. 적나라하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익성이 현재 상황에서 수익성이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카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익성이 엄청 좋아질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분도 말을 하는 게 이제 가전은 끝났다 당분간은.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들이 더 생산 라인 깔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걸로 주식 살까? 그러니까 좀 더 보자라고.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애플카가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차가 나오고 있는 거 관련해서도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단순하게 애플카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지금부터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LG 이노텍이든 LG 디스플레이든 LG 전자든 각각의 원래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IT 업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추격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 비중을 줄여내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애플과 관련 이슈로 LG그룹주 투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답변을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스픽이 더욱 궁금해져요. 앞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막 후하게 지금 투자할 종목들을 주신 게 아니라서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나 봤는데 성장주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그 지난 한 주만 놓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흐름을 보시면 성장주들이 약간의 좋은 이슈만 가지고도 한 20-30%씩은 쭉쭉 올라요. 뭐 저는 카카오뱅크 지금도 좋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고작 그거 800억 수익 난 거 가지고 주가가 20% 이상 올랐어요. 뭐 신한지주, KB금융 분기당 조 단위 수익을 해도 네. 주가가 못 올랐는데 위메이드가 뭐 그 내용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작은 이슈 하나로 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50% 이상 올라왔었고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주식이라는 게 매일같이 오르는 거 없죠. 매일같이 빠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럼 성장주가 1년 내내 빠졌다라면 연말에 대한 어떤 가격적 메리트가 일부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달러 약세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면 그 다른 나라 쪽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해서 조금 더 후한 점수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신다라면 전 실적 플러스 성장주의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혹은 뭐 게임주에서 보신다면 뭐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 최근에 보면 주가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크래프톤 짚어주셨어요. 물론 어느 정도 상단은 조금 제한을 하더라도 지금 네.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볼만하다 이 정도인 거죠? 네, 한 11월 말 정말 좋게 나온다라면 12월 초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다양한 섹터 전략 유창희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